1970년대 인류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이킹 1호와 2호가 그 주인공이었죠. 이 두 대의 탐사선은 우리에게 화성의 신비를 최초로 가까이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수많은 과학적 발견과 함께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킹호가 화성에서 수행한 역사적인 미션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바이킹호의 화성 탐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5년 8월 20일 나사에서는 화성을 향해 바이킹 1호를 발사했습니다. 며칠 후 9월 9일에는 바이킹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전에도 1960년대부터 소련과 미국은 경쟁하듯이 총 20회 이상의 화성 탐사를 시도했었는데요. 발사 후 폭발하거나 통신이 두절되거나 화성의 표면에 충돌하여 파괴되는 등 대부분 실패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사 과학자들은 잔뜩 긴장하면서 화성 탐사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화성의 착륙까지 완료해서 제대로 된 탐사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길 고대하고 있었죠. 두 탐사선이 발사된 지 1년도 안 돼서 1976년 6월에 바이킹 1호가 화성 궤도에 진입했고, 이어서 두 달 후 8월에는 바이킹 2호도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두 탐사선은 모두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궤도선이 공중에서 화성의 지형을 탐색하고 착륙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이킹 1호가 7월 4일에 화성 착륙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궤도선이 탐색해본 결과 착륙을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되었던 지점에 바위가 너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검토했고 바이킹 1호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정확히 7년이 지난 1976년 7월 20일에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두 탐사선의 착륙선은 모두 다 성공적으로 궤도선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7월 20일과 9월 3일에 화성 표면에 착륙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적인 화성 표면 착륙을 했는데 그것도 두 대나 한꺼번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킹 1호의 착륙선은 1976년 7월 20일부터 1982년 11월 13일까지 화성 표면을 탐사했고, 바이킹 2호의 착륙선은 1976년 9월 3일부터 1980년 4월 11일까지 화성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장의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지금부터 바이킹 1호와 2호가 촬영해서 전송한 화성의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킹 1호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1976년 7월 20일 바이킹 1호가 착륙한 직후에 화성의 첫 지표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사진 중앙에 있는 큰 돌의 지름이 10cm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 착륙 다리도 보입니다. 착륙한 당일 화성 표면에서 바이킹 1호가 촬영한 최초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화성의 늦은 오후에 촬영되어 태양이 낮게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먼 곳에 밝은 색상의 고원이 보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지평선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착륙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1976년 7월 21일 바이킹 1호의 첫 번째 컬러 사진입니다. 붉은 토양이 지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1976년 8월 3일 이른 아침에 촬영된 모래 언덕입니다. 착륙 후 한 달이 지난 1976년 8월 20일에 촬영된 화성의 일몰 장면입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푸른 노을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촬영된 화성의 하늘입니다. 빠져들 것 같은 신비로운 색상입니다.
1977년 5월 26일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한 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태양 복사와 풍화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게 판 부분도 보입니다. 1978년 2월 11일 이 큰 바위의 너비는 2m 정도 됩니다. 붉은 흙으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덮이지 않은 부분은 지구상의 현무암과 색상이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도 충돌 크레이터로부터 방출된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기계장치는 바이킹 1호 착륙선의 원자력 발전 장치 덮개입니다. 2006년 12월에 화성의 공중에서 촬영된 바이킹 1호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라 방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이킹 2호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1976년 9월 3일 바이킹 2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한 직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크기가 수미터에 달하는 암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멍들이 파인 암석을 보면 지구에서 화산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것과 유사합니다. 약간 왜곡되어 보여서 지평선 중앙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평평한 지형입니다. 화성 시간으로 오전 10시가 넘은 시점이라 태양이 사진 위로 벗어나 있습니다. 바이킹 2호가 촬영한 첫 컬러 사진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붉은 흙으로 덮인 표면입니다. (1977년 9월 25일) 화성의 늦겨울에 서리가 내린 모습입니다. 암석들의 크기는 10cm에서 80cm까지 다양합니다. 서리가 내린 물질의 구성 성분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섞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1979년 5월 18일 이 사진에도 얇은 서리가 내린 것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긴 바위는 지름이 1m 정도 됩니다. 더 가까이에서 본 사진입니다. 마치 지구의 겨울과 비슷한 지표면의 모습입니다. 화성의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해가 뜬 직후입니다. 태양이 좀 작아 보이는데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호의 화성 탐사는 단순한 탐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호기심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이킹호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화성과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976년 바이킹호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류는 화성 착륙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1997년 인간의 꿈과 호기심이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가 그 꿈의 실현자였죠. 마스 패스파인더의 임무는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20년 이전에 화성을 탐사했던 바이킹호가 보지 못한 심도 있는 비밀을 캐내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마스 패스파인더의 화성 탐사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본체인 착륙선과 이동식 로버인 소저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6년 12월 4일에 지구에서 발사되어 7개월 후 1997년 7월 4일에 화성에 착륙하였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1976년에 바이킹 탐사선이 착륙한 이후로 약 20년 만에 화성 착륙을 성공한 탐사선입니다. 바이킹 탐사선의 임무가 종료된 후 오랫동안 화성 지면 탐사를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죠. 당시에 나사는 바이킹 탐사선 이후로도 마스 옵저버를 화성으로 보냈지만 화성 접근에 실패하면서 8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다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스 패스파인더의 개발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 이내로 잡고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했죠.
착륙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저렴하게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속 6.1km의 빠른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돌입했고, 내열셀이 공기 저항을 받으며 자연적으로 초속 370m까지 감속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전개해서 초속 68m까지 감속합니다. 그리고 착륙선이 분리되면서 20m의 줄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이 상태로 화성 고도 335m 지점까지 내려가 엄청나게 큰 에어백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고도 96m 지점에서 로켓을 분사해서 감속하고, 마지막에는 고도 21.5m에서 매달린 줄을 끊어 그대로 지표면에 초속 14m의 속도로 떨어졌죠. 15번 정도 지면에 튕긴 후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보다 20년 전에 화성에 착륙했던 바이킹 탐사선은 역분사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황당해 보였지만 예산을 삭감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나 봅니다.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이 성공하자 몇 년 후에 화성에 보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도 이 같은 방법으로 착륙을 했죠. 패스파인더의 착륙 장소는 화성의 북반구에 위치한 아레스발리스였습니다. 이곳은 화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암석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착륙 이후에 착륙선은 태양 전지판 3개를 펼쳤고, 부속되어 있던 소저너 로버가 나와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착륙한 날 1997년 7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화성의 대기와 암석, 토양 등을 연구했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진들을 촬영해서 전송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스 패스파인더가 촬영한 화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착륙한 당일에 패스파인더가 촬영한 것입니다. 소저너 로버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착륙 시에 사용한 에어백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소저너 로버를 지면에 내리기 위한 트랙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소저너 로버가 트랙을 타고 착륙선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면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가볼까? 소저너가 활동을 시작한 직후 착륙선을 보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소저너가 본 패스파인더의 모습. 패스파인더가 소저너를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잠깐만 마실 좀 갔다 올게. 패스파인더가 착륙한 아레스발리스 지역을 파노라마 촬영한 것입니다. 암석 앞에 멈춰있는 소저너 로버의 모습도 보입니다. 소저너 로버가 X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같은 곳에서 소저너 로버의 시점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소저너의 앞바퀴가 보입니다. 소저너 로버가 착륙선 옆에 널브러져 있는 에어백을 촬영했습니다. 소저너 로버가 또 다른 암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저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암석들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소저너 로버가 돌아다니면서 생긴 바퀴 자국의 흔적들입니다. 마스 패스파인더가 촬영한 화성의 일몰 장면입니다. 마스 패스파인더의 화성 탐사는 다시 한번 화성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화성 탐사 미션을 위한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비록 마스 패스파인더는 현재 가동을 멈췄지만 이 미션이 남긴 지식과 데이터는 오늘날까지도 화성 연구에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플리즈의 화성 탐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